납치된 거야. 강해상의 실제 모티브가 된 필리핀 연쇄 납치범 중 하나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손석구 배우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역을 연기하게 되었을까요? 2019년 장원석 대표가 이상용 감독에게 손석구 배우를 소개해줬고, 감독은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센스8과 지정 생존자 두 작품을 보고 손석구가 여러 눈빛을 가졌다는 데서 매력을 느꼈고, 또 이번 범죄도시 2편이 그의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인데,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한 손석구 배우가 메인 빌런을 맡으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베트남에서 함께 현지 답사를 할 때도 손석구가 먼저 여러 아이디어를 내며 강해상에 대해 논의를 나누기도 했죠.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 강해상의 전사, 그러니까 강해상이 어떻게 베트남에 정착을 했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영화에는 그런 사연을 넣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지며 지금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죠. 또한 손석구가 처음 미팅 당시에는 강해상만큼 몸집이 크지 않았지만 이 강해상 배역 욕심이 있어서 4달간 10kg 정도 벌크업을 하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따로 식단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베트남에서 호의호식한 강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체중을 불렸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그간 100kg 넘게 들어본 적 없는 벤치프레스도 120kg까지 드는 등 스트렝스 위주로 근육을 키우며 몸을 더 불려나갔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임하는 1년 동안은 계속 피부를 태닝시키며 유지를 해왔죠. 한편 기획까지 맡은 마동석과 이상용 감독은 이 강해상이 빌런이지만 한편으론 영화에선 좀 섹시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연출한 장면 중 하나가 초반에 나오는 노출 장면입니다. 감독이 여성 스태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연출을 한 것이며, 벗은 버전, 안 벗은 버전 둘 다 찍은 다음 편집 과정에서 이 벗은 버전을 고른 것이죠. 손석구는 이거 찍을 때 이 체중을 불릴 때처럼 초콜릿이나 젤리를 먹어서 오히려 몸이 두툼하게 나오도록 의도를 했다는데, 체지방이 낮고 예쁜 몸보다는 마석도와 주먹을 주고받을 만큼 싸움을 잘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외에 이번 2편이 끝까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강해상의 연기가 한순간도 힘 빠져 보이면 안 됐고, 그래서 손석구는 촬영 전에 푸시업을 해서 거친 호흡을 구사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린 뒤 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해상의 가슴에 그려진 문신은 불구대천지수 와신상담이라는 한자 문구인데요. 두 가지 글귀를 붙여다가 쓴 것이죠. 불구대천지수는 말 그대로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싶지 않을 정도의 원수 사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진짜 싫다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의미죠.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는 자는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강해상의 캐릭터에 딱 맞는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신상담은 땔감에서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말이 결합하여 어떤 목표, 주로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들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인데요. 이 역시 앞서 설명한 불구대천지수와 같은 맥락으로 강해상을 설명하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한 강해상의 레터링 문신은 타투이스트의 임지수 실장이 디자인을 하고 김기수 대표가 작업을 한 것인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강해상의 팔, 배, 가슴 등등 이 여러 군데에 마체테, 도끼, 천사, 거미, 동물 머리의 문신이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마체테와 도끼는 그가 주로 쓰는 무기이며, 천사의 문신에는 악마의 뿔이 달려있어 강해상의 정상적이지 않은 내면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영화 맨 처음 최용기가 같은 한국인이라서 안심을 했지만 이렇게 크게 화를 당하듯 강해상의 더 악랄한 내면을 설명하는 그런 문신으로 해석됩니다.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는 마약 중독자를 의미하는데, 거미줄은 혈관을 따라 디자인했다는 디테일을 추가했으며, 또 동물의 머리는 해태와 중국 개의 형상을 디자인해 실제하지 않은 동물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이 강해상이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갔다는 설정인데, 제작진이 조사를 한 결과 필리핀 감옥에서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강해상이 거기 있었다면 어떤 문신을 했을까 생각하며 여기저기 이런 문신들을 그린 것입니다. 영화 내적으로는 전문 타투이스트가 그리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서 그렸다는 설정이니만큼 깔끔하기보단 너저분한 문신으로 컨셉을 잡은 것이죠. 이 밖에도 손석구 배우가 베트남에 있을 때 문신 사진을 찍어 감독에게 아이디어를 냈으며, 특히 손에 한 문신은 그가 베트남에서 친해진 택시 기사의 문신을 찍어서 똑같이 그린 것입니다.
감독이 장소 섭외차 베트남에 갔을 때 야자수 음료를 파는 여성이 짧은 마체테로 코코넛을 자르는 모습이 이게 자른다기보다는 쪼갠다는 느낌이 났고 그게 좀 무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1편에서 양태와 위성락의 무기인 손도끼와는 다르면서 효과적이고 이국적인 면도 있어서 강해상의 무기로 마체테를 선택한 것이죠. 실제 마체테는 주로 정글에서 풀을 자르는 용도라 영화에 나온 것보다는 더 길지만 앞서와 같은 코코넛 경험을 살린 탓인지 강해상 역시 실제보단 좀 더 짧은 마체테를 휘두르며 상대를 벤다기보단 도끼처럼 둔탁하게 쪼갠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역시 감독이 앞서 경험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며 사운드 믹싱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죠. 2편의 공간적 배경은 베트남인데 이는 1편의 배경이었던 가리봉동을 해외 관광지로 확장시킨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촬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그 결과 동남아 지역을 물색을 했고 동남아 지역의 한국 관련 범죄를 찾아보니 흉악 납치 범죄 사건 등이 많았죠. 한국인 납치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필리핀이었지만 필리핀은 총기 사용이 자유로워 로케이션 촬영은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애초에 필리핀 촬영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사건과 너무 직결되는 것은 피해자를 고려하면 좀 원치 않게 됐고 현실성보단 그럴듯한 개연성을 택하면서 배경은 베트남으로 설정을 하게 됐죠.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제작진이 자료를 조사하며 얻은 여러 사건들을 취합한 것인데요. 또 최영기도 힘없는 보통 사람이 아닌 불법을 저지른 인물로 설정을 했죠. 이 두 가지 이유로 메인 빌런인 강해상의 역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이어서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등장과 퇴장 역시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서 빠른 스피드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9월 말부터 5차례 베트남으로 오가며 2020년 2월 말에 베트남에서 촬영을 계획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당시 베트남 영사관으로부터 코로나가 심해져 현지 촬영이 불가능하니 모두 철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3주 강제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작진은 멘붕에 빠졌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상황을 봐서 다시 베트남에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코로나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직접 촬영은 포기하고 3-4월쯤 감독과 주요 스태프 등 최소 인원이 베트남에서 배경 촬영분만 따오고 5-6월쯤에 배우들이 한국에서 블루스크린을 배경에 덧대고 연기한 분량을 CG로 합성한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게 두 촬영분의 앵글이 맞지 않으면 어색함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감독과 촬영감독, CG팀이 함께 콘티 작업은 물론 렌즈, 조명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고 계산해서 철저하게 찍은 결과죠. 이런 문제로 영화 내용도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컨대 최용기의 납치 장면은 원래 호텔 로비가 장소였지만 한국 갈대밭에서 찍은 다음 이걸 합성했고 베트남의 길거리 식당 장면도 사실은 용산에서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부분의 시나리오가 전체적으로 당초 구상보다 간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찍은 것처럼 어색하지 않게 결과물이 나온 것은 이 제작진이 팀업을 잘해서 협업을 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 분량 외에 한국 분량에서 찍은 것도 블루스크린이 쓰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후반부 강해상이 장이수를 쫓아가는 장면을 찍을 때 원래 도로를 통제하고 찍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스케줄상 이게 어쩔 수 없어서 강해상이 시민들을 바라보며 외치는 단독 컷은 블루스크린에서 연기한 분량의 배경을 합성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촬영한 영화지만 베트남 현지에선 개봉이 금지되었는데요. 베트남 영화국은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이 너무 많다면서 심의 반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서 흥행했던 액션 영화 하이픈과 비교를 해봐도 폭력 수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베트남 현지 사정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몰라도 영화에서 호찌민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부분 때문에 상영 금지 조치까지 취했다는 분석에 귀가 기울여지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 영화는 1편에 이어 역시 청불 등급을 염두에 두었는데요. 그래서 대본은 훨씬 잔인했다고 하는데 다만 잔인함을 넘어선 잔혹함을 묘사하면 관객들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도시 제작진은 잔인한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말자는 원칙을 1편부터 세웠어서 이번 2편에도 그걸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고어한 장면이 아니라 액션의 쾌감을 위한 적절한 긴장감만 유지하자는 기조였죠. 그래서 대체로 잔인한 행위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오히려 배우들의 표정을 담거나 효과음만 강조하는 식으로 이 상황의 심각함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청불 등급을 각오하고 심의를 넣었는데 뜻밖에도 15세 등급이 나온 것이라고 하죠. 이 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길가메시스럽지 않은 마석도의 타격 효과음인데요. 맨 처음엔 감독, 마동석 배우, 허명행 무술 감독이 논의를 하여 마지막에 악랄한 범죄자를 잡을 때 관객들이 통쾌함을 느꼈으면 좋겠으니 응징을 코드로 잡자라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이 응징이 설득력이 있도록 악당을 최대한 늦게 힘들게 잡자는 식의 이야기 구조를 짠 것이고요. 그렇게 마지막 액션의 장소를 버스로 잡고 버스 장면의 촬영을 마치고 사운드 믹싱을 할 때 강해상의 마체테 액션과 마석도의 맨주먹 액션이 붙었을 때 어떤 효과음이 나야 관객들이 더 스릴을 느낄 것인지, 또 한국인 관광객들을 죽인 악명 높은 범죄자를 응징한다는 컨셉에 맞추려면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타격감을 강하게 살리면 좋겠다 싶어서 나온 것이 지금 마석도의 펀치 효과음입니다. 이것이 영화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거의 길가메시급 펀치 사운드가 구현되었죠. 마동석은 이번 2편에서 1편 마석도의 전매 특허였던 복싱 외에도 유도, 호신술 등을 선보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매미킴, 김동현에게 찾아가 따로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액션은 거의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한 것인데요. 감독에 따르면 정말 위험한 몇몇 분량을 제외하고 영화 전체의 80-90% 분량 정도를 배우들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스턴트 전문가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배우들이 그 동작을 익혀서 구현을 한 것인데요. 배우들이 직접 한다는 것을 증명하듯 액션 장면도 얼굴 위주로 촬영이 들어갔죠. 강해상의 첫 등장부터 이어질 모든 이야기가 궁금증을 자아내야 했고, 따라서 그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아파트 액션씬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찍을 땐 강해상과 파트너 2명이서 이렇게 많은 적을 죽이는 게 다소 비현실적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감독이 먼저 강해상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잡고 원테이크 액션을 펼치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안 그래도 베트남의 좁은 아파트 구조를 이용해서 컷을 쪼개면 더 현실성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하던 터에 이런 원테이크 아이디어가 반가워 감독이 바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석도와 강해상의 액션은 원테이크와는 반대로 컷이 들어간 편집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해상이 어떻게 맞아야 더 아파야 할지를 보여주는 점과 그렇게 맞고도 일어서는 강해상의 표독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강해상의 강력함, 즉 무게감을 구축하는 점은 전에 최 회장이 킬러들과의 전투에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석도와 대결하는 장면에선 타격감과 스피드에 더 중점을 둔 것이죠. 1편이 롱테이크 위주의 사실적인 액션이 주를 이루었다면 2편은 이렇게 장면마다 다른 느낌을 주고자 했고, 필요에 따라 롱테이크, 컷을 나누는 편집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빵! 에이씨, 진짜. 아파트 장면에서 고장난 총을 쏘는 장면은 최기하 배우의 애드리브인데요. 조 감독이 건네주려던 총 소품이 바닥에 떨어져 진짜 고장이 났는데 당장 촬영에 들어가야 돼서 이런 애드립을 구사한 것입니다. 최기하는 카메라 감독을 웃길 수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다고 밝혔죠. 또한 전향심 장면도 대본에는 없던 애드립입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전일만 반장이 웃겨야 된다는 역할이었는데 최기하 배우 본인이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 자체로는 크게 웃기지 않아서 자신의 분량마다 어떻게 웃기면 좋을까 여러 아이디어를 준비해서 냈고, 그중 하나가 전향심이었던 거죠. 이 관계자들의 언급을 따져봐도 최기하 배우가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장면은 손석구 배우가 먼저 감독에게 제안을 한 것인데요. 마석도를 만나기 전에 마석도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과 붙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손석구는 이 영화에서 장면을 한 번만 더 찍겠다는 말을 잘 안 했지만 여기 엘리베이터 장면은 한 번만 더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액션 연습도 엄청 많이 했고 자신이 제안한 만큼 열정이 남달랐던 듯 합니다. 결국 영화에 들어간 버전은 그가 한 번만 더 했던 마지막 테이크가 들어갔죠. 그가 후에 밝히길 영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도 바로 이 엘리베이터 장면이고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구조상 후반부엔 돈가방을 둘러싸고 마석도와 강해상이 직접 맞서지 않고 서로 다른 동선을 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재밌게 살리고자 장이수를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전편에서 장첸을 만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다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며 살아가고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2편에서와 같이 국제결혼 사기를 한다는 설정을 넣고 1편과 비교하면 이빨이 더 많이 빠진 캐릭터라서 오히려 관객들을 웃겨줄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죠.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새끼야! 또 이건 잘못 찍으면 이도저도 아닐까봐 감독이 걱정을 많이 했고 촬영 회차도 넘기면서 찍었지만 박지현 배우가 너무 잘 표현해줘서 영화에서와 같이 코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사를 넣는 것은 마동석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이 대사 안에는 장이수의 마석도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강해상에 대한 두려움, 돈가방에 대한 발악 등이 겹친 다층적인 대사라고 감독이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대사였죠.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여기서 두 사람이 맞붙기 전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구성 아래 마동석이 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채택된 것입니다. 거북이 달린다에서 신정근 배우가 연기한 용배의 대사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 후반부 액션의 배경을 버스로 제안한 인물도 마동석이었습니다. 액션을 크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버스를 택한 이유는 두 인물이 마지막에 마주하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밀도가 그 어디보다 높게 느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좁은 공간에서 마석도는 조금 핸디캡이 있고 강해상은 더 악랄하게 싸울 것이고 두 인물의 치고박는 싸움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유리창이 깨지고 밖으로 내던져지면서 악을 응징한다는 영화의 컨셉을 확실히 종결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화 외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장소가 모두 섭외가 안 돼서 버스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요. 여튼 결과적으로 감독이 의도한 효과를 더 잘 나타내게 되었죠. 또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핸드헬드로 장면을 모두 건진 것은 촬영 감독의 역량 역시 감탄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범죄도시2는 사실 넷플릭스 판매를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사냥의 시간, 콜, 낙원의 밤, 승리호 등등처럼 극장 개봉 영화로 제작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로 선회한 것처럼 말이죠. 넷플릭스도 꽤 공을 들였다고는 하지만 범죄도시2 측은 극장을 택하며 계속 기다렸고 그 결과 1200만 관객을 동원했죠. 영화는 아무래도 극장에 맞춰진 포맷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운드에 큰 공을 들였기 때문에 더욱 극장 개봉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카테고리화하지 못했던 몇 가지 기타 비하인드를 간단히 나열해보겠습니다. 원래 1편의 강윤성 감독이 2편의 연출도 맡을 계획이었지만 다른 스케줄과 겹치면서 하차하고 1편의 이상용 조감독이 2편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스태프들 대다수가 1편부터 함께 작업했고 이상용 감독이 연출을 맡은 것도 1편의 결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을 채택한 결과죠. 3편 역시 연출하는 이상용 감독은 배우들의 현장 아이디어를 영화에 잘 녹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배우의 의지고 그것은 더 나은 영화를 위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는 과거 이준익 감독에게 배운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범죄도시는 배우의 애드립 허용 범위가 넓고 최종적으로도 많이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죠. 1편에서 금천 경찰서장 캐릭터의 이름을 결정할 때 당시 조감독이었던 이상용의 이름을 썼는데 2편에서 당연히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며 감독의 이름이 캐릭터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죠. 범죄도시 1편에서도 입소문 마케팅을 위해 직접 나서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던 허동원 배우는 이번 2편에서 역시 범죄도시2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직접 클릭하면서 5,000개 정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쿠키 영상처럼 나오는 형사들의 마지막 술자리는 배우들의 술자리처럼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모두 약속된 연기라고 합니다. 언제 술을 뿜고 언제 웃을지 다 합을 맞춰서 연기를 한 것이죠. 최춘백을 연기한 남문철 배우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고질적으로 괴로움을 겪었던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2021년 10월 4일에 별세하였습니다. 범죄도시는 1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마동석이 8편까지 기획하였습니다. 3, 4편을 동시에 준비 중으로 2편 모두 대본은 이미 나왔고 벌써 3편 촬영에 들어갔으며 3편은 2022년 하반기에 걸쳐 4편은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베스트 플랜은 2편 개봉 이후 1년 안에 3편을 개봉하고 3편 개봉 이후 반년 안에 4편을 개봉하는 것인데요. 3편 역시 이상용 감독이 연출을 맡으나 영화 2편을 동시에 준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4편은 다른 감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3편은 일본 야쿠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인천에서 마약 범죄를 일으키자 광역 수사대로 자리를 옮긴 마석도가 악당을 소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빌런은 야쿠자로 이준혁과 아오키 무네타카가 합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죄도시 특유의 한방 액션과 유머를 기본 바탕으로 자동차 추격전과 같은 다양한 액션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3편에선 어떤 유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석도는 소개팅에 성공을 할지, 무엇보다 금천 경찰서에서 광역 수사대로 자리를 옮긴 만큼 어떤 액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해보기로 하죠.